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달러 중반대,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이미 90달러를 넘어선 그러한 고공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진정 쉽게 안 될 것 같죠, 앞으로도? 네, 아무래도 뭐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관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정밀 폭격한 네. 것, 뭐 오폭이라기보다는 정밀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예 네. 노리고 타격했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중요한 높은 분이죠. 간부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요소들 때문에 정말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 이슈도 쉽게 끝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계속 뭐 소강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해내는 석유량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뭐 그렇게 화랑이지는 않은데 공급단에서 이런 요인들 나타나면서 유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현재 유가를 견인하는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이 문제를 미국이 어떤 식의 해법을 가져가는지가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상승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수요에 대해서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좀 경제 활동들이 원활해지면은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드라이빙 시즌 뭐 얘기도 있고 내려갈 만한 이슈는 없는 거예요? 전 어제 팔았습니다. 뭘 팔았어요? 유가 관련한 뭐 선물 트레이딩을 했습니까? 저는 엑손모빌을 이제 좀 장기 보유하다가 점유주를 팔았다고요? 네. 왜요? 일단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 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유가가 올랐던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은 WTI 기준으로 9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산유국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유가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중동의 불안정 그리고는 러시아의 에너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에서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스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나 지금 관점에서는 남미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유 유정이 발견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북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그 많은 오펙 플러스에 소속돼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생산량을 정말로 꽉 잡고 제어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몰래 계속 증산하고 있다라는 소문, 썰들이 들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자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원자재로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사우디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네옴시티에 돈이 못 들어간다. 왜? 원유를 팔아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쪽에서도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수요가 올라오면은 결국 공급을 늘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치가 100달러, 120달러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한 70달러 중반대에서 90달러 정도 사이에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증산할 만한 곳들이 늘어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감산이라고 하면서 이슈가 붙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이 아주 급작스럽게 격화될 거냐 그러면은 그 부분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제 좀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 지금이 조금 목까지 올라왔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에너지주가 여기서 더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레벨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면 정말로 우리가 인플레를 건들게 됩니다. 우리가 CPI, PPI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시장에 뭔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유가가 이미 그만큼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작년도에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시기에 넘었던 이 WTI 90
90달러라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 차트 라인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플레 안 잡힌다. 이 금리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의 정치적도 혹은 미국의 경제적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오일 기업들도 이 정도의 유가를 베이스로 배당이 얼마나 나올 거냐를 계산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적정 주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쳤을 때 뭐 100달러는 물론이고 뭐 200달러, 막 150달러 이런 얘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다행히도. 100달러까지는 있습니다. 100달러까지는 나옵니까? 100달러까지는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태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또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은 하단 75불에서 이제 상단 95불 사이에서 저는 플랫하게 흘러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온 상황이라서 같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 많지 않죠. 네. 몇 개 이제 뽑을 수 없는데 또 이들 기업은 정제 마진과 굉장히 또 밀접하게 있는 상황, 또 정제 마진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이미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기를 바라기에는 조금은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레벨은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정유주와 조금 이제 호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제 피팅 밸브류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쪽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실 최근에 올랐던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대형주 가운데는 S오일이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신고가 경신 뒤에 전전일이었나요? 84,500원 경신 뒤에 오늘은 장대 음봉이 좀 나오면서 4%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는 뭐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한 21선 정도는 지켜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유가와 연동해서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좀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달러, 뭐 고유가 그리고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런 S오일 같은 것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를 좀 시장 핵지주 관점에서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국내 종목에서 찾기보다는 미국의 XLE 같은 ETF에 대한 투자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뭐 테이버 교수가 얘기했던 뭐 배당 관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안에서 워렌 버핏이 모으고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독일도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된 규제를 점점 뭔가 느슨하게 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와 관련돼서 미래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다가 만약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전력 수요가 정말로 폭발했을 때 자꾸 이제 원자력 얘기들 하시던데 원자력을 어느 세월에 만들고 있죠? 당장 내년부터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원자력을 앞뒤에 그 허가 이런 거 다 빼고 공사하는 데만도 3, 4년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전력은 당장 부족해 죽겠는데 3, 4년 후에 지을 원자력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3, 4년 후인데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화력 발전소를 더 효율롭게 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천연가스를 포함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석유보단 가스가 좀 더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셰일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노력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E&P 기업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E&P 기업을 투자한다는 관점에 있어서 XLE 정도는 뭐 배당도 쏠쏠하지만 그러니까 배당금은 아니고 분배금이죠. 뭐 분배금도 쏠쏠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으나 유가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XLE도 꼭 편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국내 증시의 매매도 좋지만 정말 이 정유에 대한 움직임, 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큰 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해외 ETF 가운데 XL2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정효 고수입니다. XL ETF 투자해야 한다. 김태성 고수는 고유가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윤혜린 고수는 시장 해지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테이블 고수는 분할 매도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이렇게 해서 오늘 고수분들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테이블 고수, 프리. 김정일 고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탑5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방송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참 힘드셨을 텐데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클로징 아닙니다. 이따가 20분 뒤에 클로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장 탑5!